죽을 거면 곱게 죽지. 끝까지 돈지랄이야. 시어머니가 치킨 뜯으면서 한 말이에요. 누구 얘기냐고요? 말기 판정받고 6개월도 못 산다는 제 친정엄마 얘기입니다. 엄마가 10,000원짜리 몇 장 쪼개서 사준 귤 한 박스. 그게 돈지랄의 전부였어요. 시동생은 그 돈 내 사업에 넣지 하면서 거들었고 시누이는 옆에서 웃었습니다. 남편이요? 맥주만 따라 마시고 앉아 있었어요. 7년간 2억이 넘는 돈을 시댁에 바친 저에게 돌아온 건 치킨에 맥주를 마시며 내뱉는 비웃음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기 위해서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기들의 세상이 며칠 뒤 어떻게 뒤집히게 될지를. 그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7년째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지는 몸이 되어버렸죠. 옆자리에서 태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지 않게 이불을 걷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쌀을 씻고 된장찌개를 올리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 3가지를 무쳤습니다. 시어머니 광자 어머님은 반찬이 5가지 아래로 내려가면 밥상머리에서 한숨부터 쉬시는 분이에요. 7년 동안 단 하루도 그 기준이 바뀐 적이 없었죠. 밥상을 차려놓고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아침 준비됐습니다. 광자 어머님이 방문을 열고 나오시며 식탁을 훑어보셨어요. 반찬 그릇 하나하나를 눈으로 세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물이 3개면 그게 반찬이야? 멸치볶음이라도 하나 더 하지. 네, 내일은 더 챙기겠습니다. 광자 어머님이 수저를 드시며 된장찌개 국물을 한 모금 떠드셨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시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된장도 간이 싱겁다. 태호야, 너 이거 먹을 만하냐? 태호가 뒤늦게 나와 자리에 앉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는데. 엄마 그냥 드셔. 태호는 그 한마디를 끝으로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밥을 떠먹었어요. 광자 어머님이 혀를 차셨지만 태호는 듣지 못한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2 사람 사이에 서서 밥 한 숟가락 뜰 틈 없이 반찬을 더 덜어 올렸죠. 출근길 지하철에서 월급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이번 달도 어김없이 빠져나간 내역이 줄줄이 찍혀 있었어요. 태희 고시학원비 120만 원, 태희 고시원비 35만 원, 시댁 공과금과 생활비. 남은 금액으로 저는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커피는 회사 자판기 믹스커피. 올해 산 옷은 한 벌도 없었어요. 태희는 4년 전 처음 학원비를 부탁할 때 태호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오빠 나 합격하면 형수한테 다 갚을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그 마지막이 4번째 마지막이었습니다. 광자 어머님은 태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큰 며느리가 시누이 뒷바라지하는 건 도리야. 수진아, 태희가 붙으면 다 내 공이다. 1년 전 어느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시동생 태민이 서류 봉투를 들고 시댁에 찾아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태민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형수, 사업 자금이 좀 모자라서 그러는데 연대보증 좀 서줄 수 있어?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제가 묻자 태민이 서류 한 장을 제 쪽으로 밀었어요.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1년 만기야. 형수 이름만 빌리는 거라 부담 없어. 태호가 제 옆에 앉으며 태민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동생이잖아. 도와주자. 광자 어머님이 안방에서 나오시며 거들으셨어요. 수진아, 태민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게 쉬운 일이겠냐?
큰 며느리가 좀 힘을 보태줘야지. 저는 서류 위에 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태미는 서류를 챙겨 봉투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는 태민의 등 뒤로 광자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죠. 역시 우리 며느리는 쓸만해. 그날 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친정엄마 이옥순.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 얼굴 좀 보고 싶다. 그 한마디만 하고 엄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시계를 보니 벌써 6시 반이었습니다. 시댁 저녁상을 7시까지 차려야 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지하철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반차를 내고 친정엄마 원룸을 찾아갔어요.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자 좁은 방 안에 엄마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미역국 끓는 냄새가 났어요. 왔어? 밥 먹어라. 미역국 끓여놨다. 엄마는 평소처럼 웃었지만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췌장암 말기, 예상 여명 6개월 이내. 저는 서류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엄마가 냄비불을 끄고 천천히 제 앞에 와 앉았어요. 3달 전에 알았는데 너한테 말 못했다. 네가 오면 그 집에서 뭐라 할까 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3달을 혼자 견딘 거였어요. 시댁 눈치 보는 딸이 걱정돼서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찬장을 열어봤습니다. 처방약 봉투가 여러 개 쌓여 있었는데 절반은 뜯지도 않은 채 그대로였어요. 약값을 아끼려고 하루치를 이틀에 나눠 먹고 있었던 겁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두부 반 모아 시든 파 한 줌이 전부였어요. 평생 식당에서 남의 밥을 차려주던 엄마가 정작 자기 밥은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의 등이 너무 얇고 작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 한 번만 비행기 타볼 수 있을까? 엄마는 평생 서울 밖을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주도에 가자고. 이것이 제가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시댁에 돌아와 저녁상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마친 뒤 안방에서 태호에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많이 아파. 3박 4일만 제주도 다녀올게. 태호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돈은 괜찮아? 내 비상금으로 할 거야. 태호는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다녀와. 적극적으로 막지도 걱정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얼마나 아프냐는 물음도 같이 가볼까 하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태호의 등을 보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캐리어에 짐을 넣고 있는데 안방 너머로 광자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호야, 수진이가 돈이 남아도냐? 시댁 제사도 코앞인데 친정 여행이 먼저야? 엄마,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시대.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여행은 뭔 여행이야. 그 돈이 어디서 난 건데. 태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캐리어 안에 엄마가 좋아하시던 동백 기름과 따뜻한 겉옷을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를 모시고 김포공항에 도착했어요.
출발 로비에 들어서자 엄마가 걸음을 멈추고 두리번거렸습니다. 거대한 전광판, 캐리어를 끌고 지나가는 사람들, 안내 방송 소리. 엄마는 어린아이처럼 이쪽 저쪽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수진아, 여기가 공항이구나.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대가 여기야? 응, 엄마. 저기서 표 찍고 들어가면 돼. 보안 검색대를 지나는데 엄마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그 손이 예전보다 얼마나 가늘어졌는지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뼈마디가 그대로 만져졌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나란히 앉았어요. 엄마는 안전벨트를 매는 것도 처음이라 제가 옆에서 채워드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지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엄마가 제 손을 쥐었어요.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엄마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물들이 작아지고 구름이 가까워졌어요. 엄마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세상의 구름 위를 사람이 날 수 있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 카메라를 들어 엄마의 옆모습을 찍었어요. 창밖 빛을 받은 엄마의 얼굴이 화면 안에 담겼습니다. 제주도에 내려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렸어요. 엄마는 차창 밖을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파랗구나. 수진아, 저기 봐라. 저 돌담 좀 봐. 미리 예약해둔 펜션에 도착했어요. 바다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엄마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창문으로 달려가 두 손으로 밀어 열었어요.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이런 데서 자보는 건 난생 처음이다. 수진아, 바다 냄새나. 엄마는 창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캐리어를 풀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엄마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침대에 누웠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자. 제주에도 병원 있어. 아니다. 좀만 누우면 괜찮아. 가만 놔둬라. 저는 엄마 옆에 누워 배를 천천히 문질렀어요. 여행을 무리하게 잡은 건 아닌지 공항에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엄마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어요. 다 나았다. 어서 나가자. 엄마는 웃어 보였지만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신발을 가져다 드렸어요. 동쪽 해변에 가서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등까지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엄마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제 두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대답을 하려 했는데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채웠어요. 셋째 날 5일장에 들렀습니다. 엄마가 귤 좌판 앞에서 멈추더니 지갑을 꺼냈어요. 낡은 지갑 안에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귤 한 박스 사줄게. 엄마가 사주는 귤이 제일 맛있지. 저는 웃으며 귤 박스를 받아들었어요.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얼굴 가득 웃음을 지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을 털어 사준 귤 한 박스가 엄마의 전부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펜션 앞 바닷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엄마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다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기대오는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조금이라도 오래 가기를 바랐어요. 여행 내내 시댁에서 온 연락은 광자 어머님의 문자 2통뿐이었습니다. 제사 음식 뭐 준비해 놨느냐는 것과 태희 학원비 이번 달 입금했느냐는 것. 엄마의 안부를 묻는 말은 한 글자도 없었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잠시 멈추었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엄마가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어요. 저는 엄마의 얇아진 머리카락과 볼 위로 도드라진 광대뼈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여행이 엄마와의 마지막 외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착륙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엄마, 다 왔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눈을 뜨며 창밖을 보고 아 하고 짧게 소리를 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엄마를 반지하 원룸까지 데려다 드렸어요. 돌아서서 걸어 나오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하나씩 넘겨봤어요. 구름을 바라보던 엄마의 얼굴, 바다 앞에서 웃던 엄마의 얼굴, 귤을 건네주던 엄마의 손. 택시가 시댁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자 안에서 여러 사람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문에 손을 올린 채 잠시 멈추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광자 어머님, 태민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치킨 박스 2개와 맥주캔이 테이블 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순간 세 사람의 입이 동시에 닫혔어요. 태희가 맥주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고 태미는 치킨 뼈를 쥔 채 저를 봤습니다. 광자 어머님만 눈을 내리깔고 앞에 놓인 치킨 다리를 뜯으셨어요. 태호가 안방에서 뒤늦게 나왔습니다. 왔어?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느꼈어요. 아무도 여행은 어땠냐고 묻지 않았고 어머님은 좀 괜찮으시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먼저 짐 풀게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안방 쪽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거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안방 문에 손을 올리려는데 광자 어머님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뭘 했어. 태원이가 돈이 남아도나 봐. 친정엄마 죽을 거면 곱게 죽지. 끝까지 돈지랄이야. 저는 문손잡이를 쥔 채 멈추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맥주캔을 따는 소리와 함께 형수가 그 돈 차라리 내 사업에 보탰으면 몇 배로 불렸을 텐데. 아깝다 아까워. 태희가 킥킥 웃는 소리가 겹쳐 들렸어요.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귀 안에서 뛰고 있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듣기로 했어요. 광자 어머님이 치킨뼈를 접시에 내려놓으시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차피 그 친정엄마 얼마 못 살 거 돈 쓴다고 뭐가 달라지냐? 우리 태희 시험 코앞인데 그 돈이면 태희 특강비는 남았겠다. 태희가 대답했어요. 맞아, 엄마. 이번에 특강 하나만 더 들으면 되는데.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복도 벽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거실 쪽에서 태호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안방에 있다가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안방 문을 살짝 열고 틈 사이로 거실을 봤어요. 태호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광자 어머님이 태호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내 마누라 이번에 너무했다. 시댁 제사도 안 챙기고 돈 들고 친정관계 말이 되냐? 태호가 맥주캔 하나를 집어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그게 전부였어요. 태호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7년 동안 봐온 모습이 그대로였어요. 엄마 그만해. 그 한마디를 던져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그 문틈 사이로 확인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귤박스가 보였어요. 엄마가 10,000원짜리 몇 장을 털어 사준 귤. 엄마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에서 쪼개어 사준 귤이었습니다.
이것이 저 사람들이 돈지랄이라 비웃은 것의 전부였어요. 귤박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서글픔이 밀려왔다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쌓여온 장면들이 빠르게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린 밥상, 반찬 타령, 태희 학원비, 태민 보증 서류, 태호의 침묵. 그 장면들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것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5시에 일어났어요.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 5가지를 놓았습니다. 어머님, 아침 준비됐습니다. 광자 어머님이 나오시며 제 얼굴을 한번 보셨어요. 여행 다녀오더니 얼굴에 살이 좀 올랐네. 국은 뜨거울 때 먹어야지. 빨리 떠. 네, 어머님. 저는 국을 떠올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을 마음속에서 이미 떠났다는 걸 그때 자각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며느리였지만 속에서는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건물 밖 골목으로 나와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이 집은 결혼 전에 제가 산 것이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종잣돈 8천만 원과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 1억 5천만 원으로 매입했어요. 등기부에 찍힌 소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수진이었습니다. 광자 어머님이 우리 집이라고 부르시는 그 아파트가 제 단독 명의라는 사실을 시댁 식구 중에 아는 사람은 태호뿐이었어요. 태호마저 세월이 흐르면서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엄마의 8천만 원을 떠올렸어요. 식당 주방에서 25년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돈을 제게 건네며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 준비는 못 해줘도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내 인생의 안전장치다. 엄마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친정이 가진 것도 없으면서라며 무시해온 그 엄마의 돈이 지금 시댁 식구 전원이 살고 있는 지붕이었어요. 퇴근 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러 매물 등록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시댁 단체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태희가 올린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빠, 형수한테 다음 달 특강비 좀 미리 부탁해봐. 이번 시험이 진짜 마지막이야. 그 아래 광자 어머님이 답을 달아놓으셨습니다. 수진이한테 내가 말해둘게. 태희야, 걱정 마라. 저는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 잠든 시간에 서재로 갔어요. 노트 한 장을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시댁을 위해 쓴 돈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태희 학원비 4년치, 태희 고시원비 4년치, 태민 보증금 5천만 원, 시댁 생활비, 광자 어머님 병원비 명절 비용 경조사비. 펜을 멈추고 숫자를 더했습니다. 총합이 2억을 넘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거실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노트를 접어 서재 서랍 깊숙이 넣고 불을 껐습니다. 2주 동안 저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퇴근 후 저녁상을 차리고 광자 어머님의 반찬 타령에 네 어머님을 반복했어요. 겉은 그대로였지만 속에서는 매도 절차가 하루하루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장님에게 당부했어요. 집 보러 오시는 분은 평일 낮 시간으로만 잡아주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로요. 광자 어머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경로당에 나가셨고 태호는 당연히 출근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대를 맞춰 매수 희망자 방문 일정을 조율했어요. 법무사에게는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잔금 치른 뒤
2주 안에 기존 거주자가 나가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어주세요. 법무사가 알겠다며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첫 번째 매수 희망자가 다녀간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광자 어머님이 경로당에서 일찍 돌아오셨어요. 현관에 들어서시며 신발장 옆에 놓인 낯선 실내화를 보셨습니다. 수진아, 누가 왔다 갔어? 가슴이 철렁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가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손님이 오면 과일이라도 내놔야지. 빈손으로 보냈냐? 네, 급하게 가셔서요. 다음에는 챙길게요. 광자 어머님은 더 묻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같은 주부터 퇴근 후 친정엄마를 찾아가는 횟수를 늘렸습니다. 엄마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어요. 체중이 급격히 빠져서 팔을 잡으면 뼈가 손에 잡혔습니다. 밤잠을 못 이루는 게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웃었습니다. 오늘은 좀 낫다. 걱정 마라. 저는 엄마 옆에 누워 등을 쓸어주었어요. 등뼈가 손바닥에 하나하나 느껴졌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손끝으로 알 수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제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광자 어머님이 눈여겨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저녁 제가 9시에 들어서자 광자 어머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계셨어요. 수진아, 요새 집을 비우는 날이 너무 많다. 시집살이가 그렇게 싫으면 나가든가. 저는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회사 일이 좀 밀려서요. 광자 어머님은 코웃음을 치시며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뒤 안방에서 태호와 나누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마누라한테 좀 얘기해. 집을 하루가 멀다 하고 비워. 태호가 거실로 나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서운해 하시니까 좀 일찍 들어와. 왜 늦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 상태가 어떠냐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알았다고만 대답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매물 등록 3주 만에 매수인이 확정되었어요. 계약금이 제 통장에 입금된 날 점심시간에 회사 건물 밖 벤치에 앉아 입금 알림을 받습니다. 화면 속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집을 팔겠다고 마음먹은 날부터 여기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숫자를 보는 순간 7년이라는 시간이 진짜로 끝나가고 있다는 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핸드폰 사진첩을 열었어요. 제주도에서 구름을 바라보며 눈물 글썽이던 엄마의 얼굴을 봤습니다. 마음을 다시 잡았어요. 잔금일은 3주 뒤로 잡혔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시댁을 떠날 계획을 세웠어요. 친정엄마 근처에 소형 원룸을 하나 계약했습니다. 가져갈 짐은 옷 몇 벌과 개인 서류뿐이었어요. 7년간 이 집에 들인 가전, 가구, 살림살이는 전부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엄마가 제주도에서 사준 귤 박스는 가져가지 않고 이 집에 남겨두기로 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돈지랄이라 비웃은 것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마지막에 직접 보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잔금일 1주 전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태민이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은 태민이 서류 봉투를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형수, 사업 자금이 좀 더 필요해서 그래. 추가로 보증 하나만 더 서줄 수 있어? 광자 어머님이 안방에서 나오시며 거들으셨어요. 태민이가 이번만 넘기면 된다더라. 수진아, 좀 도와줘라.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민과 광자 어머님을 번갈아 봤어요. 안 됩니다.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태민의 눈이 커졌고 광자 어머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광자 어머님이 한 발짝 다가오셨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야, 김태민이 네 시동생이야. 가족이 어려운데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저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가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등 뒤로 광자 어머님이 혀를 차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저녁 안방에서 광자 어머님의 목소리가 벽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태호야, 내 마누라 요새 왜 저래? 돈 좀 번다고 신우이 시동생 무시해? 태희까지 전화로 합세한 모양이었어요. 태호가 통화를 끝내고 안방으로 들어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좀 둥글게 지내면 안 돼? 가족인데. 저는 이불을 펴며 태호를 봤어요. 그래, 가족이지. 태호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을 끄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장금일 3일 전 퇴근 후 친정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이제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끓여간 미역국을 서너 숟가락 겨우 떠먹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준 돈으로 산 그 집, 그거 내 거야.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이미 실행 중인 계획을 차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금일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놓았어요. 평소와 똑같은 아침상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준비됐습니다. 태호야, 밥 먹어라. 광자 어머님이 자리에 앉으시고 태호가 나와 숟가락을 들었어요. 저는 두 사람이 밥을 먹는 것을 지켜보다가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인사였어요. 그런데 제 출근 가방 안에는 옷 몇 벌과 개인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법무사에게서 온 문자가 떠 있었어요. 오늘 잔금 처리 예정, 오후 2시 사무실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문이 열리기 전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닫혀있는 현관문을 바라봤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안방 장롱 안쪽에는 말라가기 시작한 귤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제가 써둔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잔금이 들어오고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저는 매수인 측에 열쇠를 넘기는 날짜를 2주 뒤로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기존 거주자가 나갈 시간은 2주. 그것이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주는 마지막 유예였어요. 사무실을 나와 곧장 새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택배로 미리 보내둔 짐 2상자가 방 한쪽에 놓여 있었어요. 작고 낡은 방이었지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창가에 제주도에서 찍은 엄마 사진을 세워두었어요. 구름을 바라보며 눈물 글썽이던 엄마의 얼굴이 오후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빈 방 안에 울렸어요. 오후 4시 핸드폰을 들고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태호가 받았어요. 왜,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뭔데?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집 팔았어. 소유권 넘기는 것까지 오늘 다 끝났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새로 산 사람이 2주 뒤에 들어와. 그 전에 이사해야 해. 뭐? 나는 이미 나왔어. 돌아갈 생각 없어. 태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수진아, 지금 무슨 소리야? 장난해? 등기부등본 떼어봐.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자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후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원룸 창가에 앉아 있는데 태호에게서 연이어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쏟아졌어요. 화면을 보지 않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시댁이 어떻게 되었을지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태호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거고 소유자가 바뀐 화면을 광자 어머님에게 보여드렸을 겁니다. 광자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을지도 짐작이 갔어요. 이 집이 왜 수진이 이름이냐? 그 말부터 나왔을 겁니다. 태호가 결혼할 때 제 이름으로 산 거라고 처음으로 사실을 말했을 거고 광자 어머님은 7년 동안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냐며 아들에게까지 소리를 높이셨겠죠. 태희가 달려왔을 거고 태민에게도 연락이 갔을 거예요. 저녁에 네 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았을 겁니다. 태호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을 거예요. 결혼 전에 제 이름으로 산 집이니 제 고유 재산이고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답을 들었을 겁니다. 태민은 그 자리에서 다른 문제를 떠올렸을 거예요. 제가 자기 사업의 보증인이라는 것, 보증 만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것. 태민이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 한 줄만 보냈습니다. 보증 만기 때 갱신 안 합니다. 저는 원룸에서 짐을 마저 정리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엄마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며칠 사이에 더 작아져 있었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매일 올 거야. 엄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이 흐릿했지만 제 얼굴을 찾아 시선을 맞추셨습니다. 엄마의 손가락이 제 손을 아주 약하게 쥐어주었어요. 그날 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태호의 카톡이 쏟아졌습니다.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집거는 만나서 얘기하자. 엄마가 잘못한 건 내가 사과할게. 메시지를 하나씩 읽었어요. 마지막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가 없으니까 이 집이 안 돌아간다. 저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복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없어서 미안한 게 아니었어요. 집이 안 돌아가니까 찾는 거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화면을 껐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 정리했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것, 태민 보증 만기 때 갱신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엄마의 남은 시간을 온전히 곁에서 보내는 것. 이 세 가지가 지금 제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결혼하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 걱정 없이 맞는 아침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써도 괜찮은 맛이었습니다. 제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때는 몰랐던 일들을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독촉장이 날아왔고 광자 어머님 정기검진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알림이 떴고 자동이체가 풀린 보험료 통지서가 쌓였습니다. 태호가 하나씩 처리하려 했지만 뭐가 어디서 빠져나가고 어디로 들어오는지 자체를 몰랐어요. 7년 동안 제가 보이지 않게 돌려놓은 것들이었으니까요. 태희에게도 현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번 달부터 고시학원비 입금이 끊긴 거예요. 태희가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형수한테 이번 달만이라도 부탁해봐. 다음 시험이 진짜 마지막이야. 나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태희야. 태호가 처음으로 거절했어요. 태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제 월급으로 공부해왔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돈줄이 끊긴 순간에야 비로소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낀 거죠. 태민 쪽은 더 다급하게 돌아갔어요. 보증 만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제가 갱신 거부 의사를 정식으로 알리자 은행이 태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기일까지 다른 보증인을 세우거나 빌린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어요. 태민이 광자 어머님에게 울며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형수가 보증 안 해준다고 하니까 은행에서 돈 다 갚으래. 그래도 그렇지. 수진이가 아무리 그래도 피도 눈물도 없냐.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어? 광자 어머님이 소리를 높이셨지만 정작 태민의 보증을 대신 서줄 능력은 시댁 식구 누구에게도 없었어요. 저는 그 시간에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엄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눈을 뜨시면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잠드시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끔 의식이 돌아오실 때면 꼭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수진아, 밥은 먹었어? 그 집에서 안 찾아? 다 괜찮아, 엄마. 엄마 걱정만 해. 시댁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실 필요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떠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1층 로비에서 커피를 뽑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수진아. 돌아보니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도 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회사에서 반찬했어. 할 말이 있어서. 저는 커피를 들고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호가 맞은편에 앉으며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태호의 첫마디를 기다렸습니다. 수진아, 집거는 어떻게든 해볼게. 그런데 태민이 보증 것만이라도 좀 봐줘. 은행에서 당장 돈 갚으라고 하면 태민이가 끝장이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종이컵을 내려놓았어요. 태호의 첫마디가 저도 아니고 엄마의 안부도 아니었습니다. 태민이 보증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실오라기 같은 것이 그 한마디에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해. 태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태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병실 옆에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혼자 울었어요. 시댁이 그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쏟았는데 끝이 이렇다는 게 허무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코끝이 시리도록 울고 있는데 병실 쪽에서 간호사가 뛰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님이 찾으세요.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바로 일어섰어요.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건 선명했습니다. 새 매수인의 입주 기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댁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광자 어머님이 거실에 주저앉아 우셨어요. 내가 이 나이에 쫓겨나는 거냐? 이게 말이 되냐? 태희가 급하게 근처 월세 매물을 알아봤지만 보증금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태호가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근처 소형 빌라 전세를 겨우 구했어요. 이삿짐을 싸는 내내 광자 어머님은 태호를 원망하셨고 태호는 광자 어머님을 원망했습니다. 네가 수진이한테 잘했으면 이 꼴이 났겠냐. 엄마가 그렇게 구니까 수진이가 나간 거잖아. 시댁 안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태호가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노트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적어둔 시댁 지출 내역이었어요. 태희 학원비 4년치, 태희 고시원비 4년치, 태민 보증금 5천만 원, 시댁 생활비, 광자 어머님 병원비 명절 비용 경조사비.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맨 아래에 총합 2억 1,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호가 그 노트를 들고 주저앉았어요. 태호가 그 노트를 광자 어머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광자 어머님이 숫자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셨어요. 태희 학원비 항목에서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큰 며느리 돌이라고 말하며 당연하게 시킨 그 돈의 총합이 6천만 원이 넘었어요. 광자 어머님의 입이 닫혔습니다. 태민의 보증 항목을 보시며 처음으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이걸 수진이가 다 했어?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자 어머님은 노트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이사 당일 가구와 짐이 다 빠져나간 빈 아파트에 태호 혼자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방을 돌아봤어요. 안방 장롱을 열었는데 안쪽에 제가 두고 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엄마가 사준 귤 박스였어요. 귤은 이미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그 위에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10,000원으로 사준 귤입니다. 이게 어머님이 돈지랄이라고 부른 것의 전부입니다. 태호가 그 메모를 읽고 빈 방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방 안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사 후 일주일 좁은 빌라에서 시댁 식구들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광자 어머님의 일상이었어요. 제가 챙기던 고혈압약 복용 시간, 정기검진 예약, 식단 관리가 전부 끊기면서 광자 어머님의 몸 상태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어느 아침 화장실에서 어지러움에 넘어지셔서 태희가 급히 달려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태희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고시 공부를 일단 멈추고 빌라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상 차리기, 병원 동행, 공과금 납부, 빨래, 청소. 제가 하던 것들을 하나씩 떠맡으며 3일이 지났어요. 셋째 날 저녁 태희가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형수가 이걸 매일 했어? 태호는 식탁에 앉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태민의 상황은 더 급하게 돌아갔습니다. 보증 만기일이 지나고 제가 갱신을 거부하면서 은행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태민은 다른 보증인을 구하지 못했고 거래처 결제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멈춰버렸습니다. 태민이 광자 어머님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이대로 가면 가게 문 닫아야 해. 어떡하냐? 태호한테 부탁해봐라. 엄마한테는 돈이 없다. 광자 어머님의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다고 태희가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엄마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엄마가 깨어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시는 순간마다 핸드폰으로 짧은 영상을 찍고 엄마 목소리를 녹음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남은 시간을 하나라도 더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해가 질 때면 엄마가 고개를 돌려 바깥을 보셨어요. 참 예쁘다. 매번 같은 말씀이었지만 저는 매번 침대 각도를 조절해서 엄마가 석양을 볼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어느 오후 엄마가 눈을 뜨시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손가락에 힘이 거의 없었지만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수진아, 엄마 원룸 서랍 안에 봉투 있다. 엄마 가면 그거 꼭 열어봐라. 무슨 봉투야, 엄마?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 다 적어뒀다. 꼭 약속해. 알겠어, 엄마. 약속할게. 엄마는 안심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고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며칠 뒤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본인 이름으로 산 집은 본인 고유 재산이니까 이미 처분하신 것에 문제는 없고요.
결혼 생활 중에 시댁에 쓴 돈은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접 준 것으로 볼 수 있어서요. 돈 돌려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러면 양쪽이 합의해서 이혼하는 방향으로 서류 준비해서 남편 쪽에 보내겠습니다. 이혼 서류가 태호에게 도착하면서 시댁에 두 번째 충격이 몰아쳤습니다. 광자 어머님이 서류를 보시고 소리를 높이셨어요. 이혼까지 해? 집안 망신을 시킬 셈이냐? 태희가 부엌에서 나오며 광자 어머님 앞에 섰습니다. 엄마, 우리가 형수한테 한 게 뭔데 그걸 말해? 뭐? 형수가 내 학원비를 4년이나 냈어. 4년. 나는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고. 광자 어머님이 태희를 올려다보셨어요.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무슨 사과야? 해야 할 일? 120만 원짜리 학원비가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야? 태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광자 어머님이 입을 다무셨어요. 태호는 그 사이에서 소파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미는 자기 사업 걱정에 빠져 거실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한 지붕 아래 네 사람이 있었지만 네 사람 모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새벽 3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병원 번호가 떴습니다. 저는 잠에서 바로 깼어요. 보호자 이수진 님이시죠?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빨리 와주세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어요. 엄마의 심장 수치가 화면 위에서 불안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보호자분, 곁에 있어 주세요. 저는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수진이 여기 있어. 엄마의 손이 차가웠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비비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밤이 길었습니다. 창문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첫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올 무렵 엄마가 눈을 뜨셨습니다. 엄마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여 제 얼굴을 찾았어요. 엄마가 입을 움직이셨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입모양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잘 살아라. 엄마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화면 위의 선이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은 채 소리 없이 울었어요. 병실 밖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곁에 시댁 식구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장례식장 빈소에 엄마의 영정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혼자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엄마가 오래 일했던 식당 사장 부부가 찾아왔어요. 사장님이 영정사진 앞에 절을 올리고 일어서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옥순 씨가 매일 퇴근하면서 딸 자랑만 했어요. 우리 수진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사장님 부인이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25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아프면서도 일하러 왔어. 딸줄 돈 모은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지하 원룸 건물 이웃 어르신 몇 분도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제 앞에 서서 손수건으로 코를 풀며 말씀하셨습니다. 옥순이가 김장철마다 김치 갖다 줬는데 본인은 반찬도 없이 밥 먹으면서 빈소를 찾아오는 사람마다 엄마의 이야기를 하나씩 건네주었어요. 제가 몰랐던 엄마의 하루하루가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장례 이틀째 오후 빈소 입구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태희였습니다. 혼자 온 거였어요. 태희가 빈소 안으로 들어서더니 영정 사진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한참 올려다봤어요. 태희가 향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일어선 뒤 제 앞에 섰어요.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수, 죄송합니다. 태희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4년 동안 형수 돈으로 공부하면서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어요. 엄마가 돈지랄이라고 했을 때 옆에서 웃었어요. 저도. 태희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희야. 태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태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합격하면 꼭 좋은 사람이 돼. 태희가 입을 꽉 다물었어요.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태희는 영정사진 앞에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하고 빈소를 나갔어요. 문 앞에서 한번 돌아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둔 시간에 태호가 왔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빈소에 들어와 영정사진 앞에 절을 올리고 제 쪽으로 왔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저는 태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사과가 진심인지 상황이 만들어낸 것인지 구분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혼 서류 잘 생각해보고 서명해줘. 태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어. 태호는 그 말만 남기고 빈소를 나갔어요. 발인이 끝나고 엄마의 마지막 절차를 마쳤습니다. 엄마의 반지하 원룸을 정리하기 위해 찾아갔어요. 문을 열자 텅 빈 방에 엄마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쓰시던 이불을 접고 낡은 찬장을 닦고 식당 앞치마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앞치마에 기름 얼룩이 빠지지 않은 채 배어 있었습니다. 25년치 땀이 이 얼룩 안에 있었어요. 찬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말했던 봉투가 있었어요. 누런 봉투 겉에 수진에게라고 엄마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 한 통과 낡은 통장 사본 한 장이 나왔습니다. 통장 사본을 먼저 펼쳤어요. 25년간의 입금과 출금 내역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어떤 달은 몇만 원씩 모은 흔적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마지막 큰 출금 항목 옆에 엄마가 볼펜으로 적어놓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수진이 집 8천만 원. 25년치 인생 전부가 그 숫자 하나에 담겨 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군데군데 글자가 흔들려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평생 번 돈 중에 가장 크고 하나뿐인 목돈을 너한테 줬다. 내 이름으로 된 지붕 하나가 우리 딸 인생에서 마지막 안전장치가 될 거라고 믿어서 그랬다. 그 돈이 시댁 식구들 지붕이 되고 있다는 거 엄마도 알았다. 근데 너한테 차마 말을 못했다. 네가 힘들까 봐. 제주도에서 네가 웃더라. 그 웃음이 몇 년 만에 처음 본 진짜 웃음이었다. 그 웃음 다시 찾아라. 네가 해준 제주도 여행이 엄마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나흘이었다.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근데 너는 엄마한테 다 해줬다. 저는 편지를 읽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댁에 대한 분노도 아니고 엄마를 보낸 슬픔만도 아니었어요. 25년 동안 딸 하나만 보고 모든 걸 바친 엄마의 마음을 글자로 마주한 순간의 울음이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편지 맨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 내 시댁 식구들한테 보여줘도 된다. 엄마는 부끄러울 것 없으니까. 며칠 뒤 엄마의 편지 사본과 통장 사본을 태호에게 보냈습니다. 태호가 그것을 시댁 식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광자 어머님이 편지를 읽으셨습니다. 식당에서 25년간 일하며 모은 전 재산으로 딸에게 지붕을 만들어준 엄마. 그 지붕 아래에서 시댁 식구들이 7년을 살았고 그 여행을 돈지랄이라 비웃었다는 것. 광자 어머님이 시댁 식구들 지붕이 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딸에게 말하지 못했다는 대목에서 편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태희가 그날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제게 전해 주었어요. 광자 어머님이 편지를 내려놓은 뒤 한참 동안 식탁 앞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태호가 엄마 괜찮냐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었다고요. 태민도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고 했어요. 태희는 전화기 너머로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형수, 엄마가 그날 밤에 안방에서 혼자 우셨어. 나는 처음 봤어. 엄마가 그렇게 우는 거.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엄마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그 바다가 보이는 곳에 엄마를 모시려고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졌어요. 옆 좌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하던 엄마의 목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세상에 구름 위를 사람이 날 수 있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잘 살게. 비행기가 구름 위를 지나 제주도를 향해 날아갔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가슴이 많이 먹먹했습니다. 수진 씨가 특별하게 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죽어가는 엄마랑 마지막 여행 한번 다녀온 건데 그게 돈지랄이 되는 집이었던 거예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의 희생을 너무 오래 당연하게 받으면 그게 당연한 줄 알게 되는 거죠. 고마운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고마운 상황인 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태호 씨, 이 사람이 저는 제일 답답했습니다.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게 죄였어요. 가만히 있는 게 중립이 아니라 방관이라는 걸 이 사연이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조용히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고 진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오늘 한 번쯤 물어봐 주세요. 힘든 거 없냐고. 그 한마디가 누군가를 버티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